기존의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세력은 초조함의 걱정이 커지면 그때 오히려 군사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시진핑의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힘으로 통일할 기회가 앞으로는 더 없을 수도 있다. 坚定不移推进祖国统一进程. 트럼프는 자기가 세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남자잖아요. 이 두 세력이 힘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트럼프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먹으려고 하면 미국은 싸워서라도 그걸 퇴치를 할 건가요? 물어보면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면 협상을 할 때 우리 입지가 나빠진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들이 몰라야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경우에 힘으로 막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한 언어로 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중국을 그렇게 압박하고 디커플링하고 하겠다는 트럼프가 중국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대만을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 컨트리뷰터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만이 그런데 말이야. 우리 반도체를 다 뺏어갔어. 원래 미국은 필요한 반도체를 다 만드는 나라였는데 90%를 대만이 가져갔어. 그거를 우리한테 다시 갖고 와야 되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동맹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대만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과제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만이라는 위치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홍색 물결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마개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일본도 위협을 당하고 그 물결이 미국 앞바다까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걸 트럼프가 과연 모르겠냐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걸 자기의 이익을 달성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외교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내세워야 되는 가치는 일단 내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미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특히 관세 60%를 많이 운운하던데 정말 그렇게 할지 좀.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로켓맨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별명을 지었습니다. 테리프맨이에요. 관세의 사나이다 나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외국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자기 재선 캠페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가나 하는 얘기가 일괄적으로 일단 수입품에 10% 관세를 때리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60%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좀 뭔가 심하고 뭔가 무리 있을 것 같은 숫자잖아요. 거기 깔려있는 생각은 그동안에 미국이 관세율을 낮게 유지를 하니까 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속된 말로 미국을 벗겨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미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을 메꿔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관세 내. 우리 그거 가지고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자제품에서 뭐 철강, 제약 이런 모든 필수적인 품목들에 있어서 중국산 수입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왜 4년이냐?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전 세계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사람인 건데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왜냐? 일기 때 그가 보여준 통치 스타일 때문에. 미국이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에다가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용으로 장벽 세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도 아니 그게 불법 이민자를 좀 철저히 막으라고 했지 정말 그렇게 장벽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지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지지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Beginning toda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ts back control of its borders, gets back its borders.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런 면, 한다면 하지 않냐, 정말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처럼 오만 대 가서 전체적으로 10% 보편 관세, 중국은 6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걸 무르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지지층들한테 봐라, 나는 민주당 정부처럼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그 글로벌로 미국을 열어젖혀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 편이야,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하는 평은 말과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선거전을 치르면서 내놓고 있는 말과 글을 보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그의 소신은 거의 근본주의자 수준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터넷에 이제 그 어젠다 47이라고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들을 쭉 정리해 놓은 온라인 공약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자유무역 협정 체계의 근간이에요. 한 나라에 대해서만 어떤 특별한, 특이하게 좋거나 나쁜 대우를 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만 징벌적으로 많은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런 그 주장을 하기 위한 논거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세계 1위의 패권 국가는 아니었죠. 19세기에는 영국이 제일 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위로 올라서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1816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이 성장을 하던 시기에 미국은 평균 37%의 관세를 수입품에 물리는 나라였다. 그렇게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키워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미국 정부는 세입, 정부가 거두는 수입의 80%를 관세로 벌었다. 미국 내 경제 주체들한테는 세금의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유무역한다고 시장을 열면서 미국의 관세가 크게 낮아졌고, 그 결과 미국은 수입품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고 미국 기업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지층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물리는 관세율은 미국이 중국에 물리는 것보다 341%나 높다. 그렇게 지금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고 빨아먹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자유무역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징벌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이 주장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한테 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혜국 대우 박탈만 가지고도 중국에 대한 관세가 40%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 타격을 받는 건 미국 소비자들 아닌가요?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그런다고 그 물건들을 미국 사람들이 안 살 것도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만 더 늘어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물가가 높다고 아우성인데 물가를 더 올리는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그리 줄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애플, 테슬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여러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을 제조의 허브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높이고 중국과의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트럼프 또는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그렇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브레인이 있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 무역 대표부, USTR이라는 약자를 쓰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역 압력을 가할 때 최전선에 나서는 기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사연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 무역대표부 대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중국산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뭐 일부 중국에 간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이건 가야 되는 길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책이 있어요. No trade is free. 어떤 무역도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자기 주장을 담은 건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관세를 많이 올리면 결국은 컴퓨터, 휴대폰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의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동맹국들한테 갈 거다. 어떡하겠냐 이거죠. 중국의 60% 때리면. 중국 공장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똑같이 물린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을 장기적으로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살 때 물가가 올라서 가장 곤란한 부분이 뭘까요? 식량하고 에너지인데 미국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중국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혼란과 부작용이 없는 어떤 마술적인 해법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바보거나 악당이거나 구제불능의 글로벌리스트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섞은 어떤 혼합이거나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상식을 좀 벗어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우호세력 간의 균열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트럼프가 유럽의 공동 안보를 하는 나토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돈 안 내면 야 러시아 니네가 침공해서 혼 좀 내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If we don't pay and we're attacked by Russia, will you protect us?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 게 뭐 유럽은 우호 국가니까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를 많이 때릴 겁니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불편해질 텐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이 싼 물건을 사오는 나라는 멕시코가 될 수도 있고 동남아나 일본이나 대한민국하고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좀 괜찮은데 유럽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죠. 미국과 유럽의 지금은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유럽하고 막 갈등을 빚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나라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너희도 트럼프 때문에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어떻게 좀 슬쩍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는 남미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험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미국에 의지를 하려면 미국이 다소 돈을 쓰더라도 그런 나라들의 안보 불안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나라들이 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끔 미국이 힘으로 좀 눌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죠. 난 우리 것만 해도 골치 아파. 이게 트럼프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나라들, 중국, 그 외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또 그쪽에도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사실은 중국이 트럼프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최대한 많은 우호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나쁜 세력처럼 보이게 하고 미국 쪽을 좋은 세력처럼 보이게 해요. This is an invitation and it really is about our prosperity, our kids' future and particularly our economic security. So we hope Korea will join.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을 에워쌉시다. 이게 바이든이 중국을 다루는 세계 전략이라면 트럼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트럼프를 상대하는 게 오히려 용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1기 임기 때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시진핑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트럼프가 당시에는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군의 이미지고 그 시진핑은 당시에 아무래도 트럼프 앞에서 조금 조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도 사실상의 지금 황제 소리를 듣고 있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미 시진핑이 상당히 나도 센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로 항상 상대를 해왔었단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연 예전처럼 높여주는 처신을 할지 아니면 강대강으로 나갈지 저는 약간 후자의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의 소속 정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돈을 못 쓰게 막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 돈은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써야 되는 돈이야. 우리는 중국을 상대할 군사력을 지금 비축해야 돼.
이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는 이유예요. 그 트럼프의 그 대표적인 추종자 그 의원들이 실제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다시 확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어젠다 47 거기에는 강한 미군의 재건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세 보이는 걸 좋아하는 굉장히 마초 성향의 남자잖아요. 미국 군대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또 대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세력이 힘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국제정치 전문 그 서방 언론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쟁은 지진과 같은 것이다. 언제 난다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또는 난다 안 난다를 못 박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발생할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는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경우 그 두 나라 간의 수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이후에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도 시진핑 주석 하에서는 경제가 확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또 망하지도 않는, 그래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중국 인민들이 다시 활발하게 잘 살기는 좀 부족한 그런 저성장의 국면이 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전쟁을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세력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가면 내 국력이 제일 세질 것 같다. 그러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초조함의 걱정이 커지면 그때 오히려 군사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힘으로 통일할 기회가 앞으로는 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가 그런 결심을 했을 때 말릴 수 있는 기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한테 부담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